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지능형 건축물 시스템, 흔히 IB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관련 블로그 포스팅 몇 개랑 또 한국지능형 스마트 건축물 협회의 자료, 그리고 서울시의 그 최신 용적률 완화 기준 문서,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알짜 정보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IBS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여러분 생활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우실 수 있는데 건물 지을 때 어떤 실질적인 혜택, 특히 건축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지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IBS, 지능형 건축물 시스템, 이게 뭘까요? 좀 쉽게 말하면요. 네, 건물 스스로 주변 환경이나 내부 상태 데이터를 막 모으고 분석해서 에너지도 아끼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똑똑한 건물 운영 체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 스마트 빌딩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스마트 빌딩. 네, 그 핵심에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 그러니까 ICT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 또 인공지능, AI 같은 첨단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들이 들어가는군요. 네, 건물 곳곳에 있는 센서가 온도, 습도, 아니면 공기질 같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수집하고요. 이걸 빌딩 관리 시스템, BMS라고 하는데 이게 분석을 해서 조명이나 냉난방, 환기 같은 설비들을 알아서 최적으로 제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동으로요? 네, 자동으로요. 특히 이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목표 중 하나죠. 기술 자체도 물론 흥미로운데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이점을 주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물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당연히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또 부동산 가치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입니다. 사업자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혜택이 좀 더 구체적인데요. 일단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 비용을 꽤 줄일 수 있고요. 아, 운영비 절감? 네. 그리고 첨단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게 마케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인센티브 제도예요. 바로 이 부분. 이게 오늘 얘기의 좀 핵심 중 하나 같아요.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건축법상의 기준을 완화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건데요. 네. 특히 용적률 완화 혜택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용적률이 그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이니까 이걸 완화해주면 같은 땅에 건물을 더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사업자들한테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죠. 한국지능형 스마트 건축물 협회 자료를 보면요. IBS 인증 등급에 따라서 용적률뿐만 아니라 조경 면적이나 건물 높이 제한까지도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용적률 말고도요? 네, 인증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최고 등급인 1등급인데 이걸 받으면 법정 기준에 무려 15%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15%요? 와, 네, 2등급 그러니까 80점 이상은 12%, 3등급 75점 이상은 9%, 4등급 70점 이상은 6% 순서고요. 5등급 65점 이상은 아쉽게도 용적률 완화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도 15%면 이건 정말 상당한 수치인데요. 사업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이 인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또 최근에 이게 2025년 5월 19일 제정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완화 조치도 내놓았다면서요. 특히 소규모 건축물 건설 경기 활성화 이런 목적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2028년 5월 18일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아, 한시적이군요. 네. 서울시 안에 있는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짓는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 건물에 한해서요. 법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용적률 완화를 허용해주기로 한 겁니다. 상한선까지요? 네. 구체적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최대 250%, 제3종은 최대 300%까지 가능해진 거죠. 와,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그렇죠.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주거나 오피스텔 용도일 경우에는 세대나 호실당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아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알겠습니다.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소규모 건축 시장에는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IBS 기술이 적용된 국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이미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공공건물로는 서울시청 신청사나 부산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이 대표적이고요. 아, 시청 신청사요? 현대자동차 울산 연구개발센터 같은 곳들이 IBS 기술을 도입해서 에너지 효율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 개선한 좋은 예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신청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실제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단순히 건물을 똑똑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IBS는 그러니까 개별 건물의 에너지 전략이나 운용 비용 절감, 또 부동산 가치 상승 이런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요. 좀 더 넓게 보면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도시 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반 기술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지능형 건축물 시스템 IBS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건물의 효율성, 편의성, 안전성 이런 걸 높이는 시스템이라는 점, 네. 그리고 특히 인증 등급에 따라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서울시의 한시적인 추가 완화 조치도 기억해둘 만하고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걸까요? 이 IBS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개별 건물의 최적화를 넘어서 도시 전체의 에너지나 자원 관리 시스템과는 과연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아, 도시 전체요? 네. 어쩌면 미래 도시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 이 기술의 더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